자, 지난 시간,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가 빚으로 지은 국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빚으로 지은 국가 두 번째 시간, 빚은 쓰나미보다, 더 무섭다. 그리고 아마 내일은, 빚으로 지은 국가 3탄, 파멸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 경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분량을 보니까 한 30분 정도는 돼야지 끝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일본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9.0 지진, 진도 9.0 지진에 그로 인해서 엄청난 쓰나미가 집을 집어삼키고 사람을 집어삼키고 자동차를 집어삼키고 그 검은 물이 도시로 밀려들면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두려웠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살아난 사람을 인터뷰한 것을 일본 방송에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무섭다. 살다가 그렇게 무서웠던 경험이 없다.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비록 제가 그 상황이 있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들의 공포가 간접적으로나마 제게도 전달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빚은 쓰나미보다 더 무섭다. 여러분, 쓰나미로 일본 사람들 12,000명 사망에 실종자가 한 2만 명 정도, 15,000명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대략 한 3만, 많게는 4만에 4만 5천 정도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 쓰나미만으로도 약 4만에서 4만 5천 명 정도의 사상자, 그리고 한순간에 재산들을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보고도 우리는 두렵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이제 한국 경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닥칠 그 빚은 죄송하지만 4만에서 4만 5천 명 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수천만 명이 못해도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집을 잊어버리고 일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다 빼앗기고 그 중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살로 치닫게 될 것이고 여성들은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예측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는 어떤 원리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다소 광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이제 그렇게 이 나라 경제가 파괴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빚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황폐화시키는지 그 국가를 파멸로 몰아가는지 그 원리를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11대 경제 위기사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4단계 경제 파괴 단계 민스키 모멘트 한계의 효용의 법칙 이런 그 경제학 원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빚이 어떻게 발달되고 그것이 어떻게 파괴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빚으로 지은 집에서 나왔던 레버드로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그 이론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일본과 태국과 미국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실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 한국 경제와 그것을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빚으로 지은 집에 나온 그 레버드로스 이론이 있는데요.
레버드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레버드라는 뜻이 빚을 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레버드가 빚을 지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지렛대 레버, 이것이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가 레버드 로스입니다. 레버드 로스. 뜻은, 그러니까 빚을, 지렛대를 이용해서 빚을, 이중적인 의미거든요. 그냥 빚지는 것도 힘든데 지렛대를 이용해서 빚을 진 겁니다. 그리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빚을 진 걸 갖고 또 투자를 하고 결국 한번 망하면 그냥 빚으로 망한 것보다 훨씬 더 몇 배로 그냥 한순간에 폭삭 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버드로스라는 표현은 빚 때문에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증폭돼서 손실을 얻게 되는 현상을 레버드로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이 책은요, 출판되고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어떻게 하면 그 국가와 국민들이 망할 수 있는지를 아주 뚜렷하게 규명해냈습니다. 지금 그 책 얘기를 하려면 오늘 다 시간이 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국 경제가, 아니 한국 경제래, 어떤 나라의 경제가 붕괴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 모델들이 설명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그 국가의 경제가 파괴되는 그 방법이 한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었다면 어떤 이론은 두 가지는 맞는데 두 가지는 틀리고 이런 언밸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버드로스 이론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면서 설명을 해냈습니다. 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레버드로스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 빚이 국민들을 파멸시키고 그리고 국가 경제를 파멸로 이끄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걸 학문적으로 공부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경제적인 재앙에는 언제나, all the time, 항상, 거의 언제나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상이 선행에서 일어났다. 다시요,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재앙이 나타납니다. 국가나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가정이나 경제적인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재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규명하다 보니까 반드시 빠지지 않고 늘 항상 그 앞에 선행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요, 이런 상관관계, 다시 말해서 가계부채가 결국 그 사람, 그 가정의 재앙, 경제적인 재앙, 그리고 그 국가의 경제적인 재앙에서 이 가계부채가 선행적으로 일어난다는 이런 상관관계가 일종의 경험적인 법칙에 가까울 정도로 항상 일어난다. 여러분, 법칙과 이론에 대해서 아십니까? 법칙은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늘 그렇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이겁니다. 경제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은 뭐냐? 바로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어떤 그 사항들이 없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환 형제 가정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재앙을 나중에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경제적인 재앙을 일으킨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꼭 빠지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것이 바로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따지면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 가정이나 그 국가나 그 사회는 결국 경제적인 재앙을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구조가 흘러간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레버드로스 이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파멸로
경제적인 재앙의 파멸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빚을 줄이셔야 됩니다. 무슨 짓을 하시더라도 빚을 줄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파산을 하시든 개인 회생을 하시든 빚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빚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빚은 결국 여러분의 가정을 경제적인 재앙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그리고 이 저자들은요, 이 이론을 비껴간 사례가 거의 없다. 그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는요, 사람들이 주택가격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빚을 내서 집을 삽니다.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집이 1563만 가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극소수가 집을 막 100채, 200채씩 막 갖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 사람당 집이 한 채씩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통계로 보면. 그런데 실거주자 조사를 하면요. 실거주자 조사를 하면 집이 없다. 나 지금 전세 산다. 나 지금 월세 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50%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과 어떤 이 가구수 대비 주택 통계청에서 조사한 그거를 빗대면요. 거의 1대1의 비율로 나타납니다. 즉, 뭘 나타내냐? 이런 겁니다. 집을 살 때 내 이름으로 하나 사고, 아내 이름으로 하나 사고, 부모님 이름으로 하나 사고, 친척 이름으로 하나 사고, 자녀들 이름으로 하나 사고, 이렇게 해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수백 개, 200채, 300채, 많게는 막 1000채씩 이렇게 갖고 있는, 그게 우리나라 지금 주택시장의 아주 나쁜 그런 구조인데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투기하는 겁니다. 투기. 빚을 내서 그렇게 산 겁니다. 빚을 내서.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 전세금에 은행 대출 이자 껴가지고 집 하나 사고, 또 다른데 계약하고 전세금 받고 또 빚 내가지고 집 사고. 왜 그렇습니까? 주택가격이 영원히 오를 거라는 이런 비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빚을 내서 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기대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걸 한계의 효용의 법칙에 의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한계의 효용의 법칙이 이 집값이 하락하는 것에도 도입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꾸 학술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다시 돌아갑시다.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삽니다. 그리고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합니다. 실례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구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데는 1억도 올랐거든요. 지금까지는 불경기에. 근데 이유가 뭐냐? 이 수도권과 그리고 대구나 부산 지역의 이 지방의 주택시장이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하기 편합니다. 수도권은요, 이 뉴타운을 비롯한 이 주택 투기 붐이 이 지방보다는 앞서서 선행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이 거품이 이제 투기 거품이 꺼진 겁니다. 이 투기 거품이 꺼지면서 아직 발달되지 않았던 그 지방으로 투기 붐이 이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가 집값이 지금 오르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는 건데요. 그런데 어떤 이 실거래가나 이런 걸 보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금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지방의 아파트 값이 올라간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세가 오르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전세를 의도적으로 올렸습니다. 왜냐? 그래서 지금 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이렇게 또이또이 하니까 조금만 더 빚내서 집을 사버려라. 이런 정책이 지금 먹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빚내서 집 사게 해라라는 그 정책이 지금 먹혀버린 겁니다. 지방을 근거로 했을 때. 그래서 지방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막 빚내서 아파트를 사고 그러면서 지금 이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집값이 지금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끝물입니다. 그것도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만큼의 빚을 낼 사람조차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의 아파트 가격도 집값도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이상 이 전세에서도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이제는 없습니다. 벌써 부산은 그게 꺾이고 있습니다. 거의 남아있던 대구 지역도 꺾일 겁니다.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시점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민스키 모멘트가 이제 대한민국 전역에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꺾였고요. 마지막 투기 거품이 지방을 이제 휩쓸었고 그 지방 역시 마지막으로 다 끝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언젠가는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주택시장의 부동산 불패 신화도 언젠가는 꺾이게 됩니다. 그 언제가 언제냐면 바로 더 이상 사람들이 빚을 낼 수 없을 때, 그때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꺼집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레버드로스의 핵심 메시지가 경제적 재앙에는 언제나 가계부채 급격한 증가가 선행돼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가 왜 대구 부동산 시장을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부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버드로스 이론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경제는 빚을 내서 집값을 떠받칠 수 없는 그런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신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구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제가 뜬금없이 여러분 그 지방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추이를 쭉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수도권에서 투기가 일어났다가 수도권이 꺼지면서 이게 지방으로 이어지고 지방 투기가 좀 일어났다가 그 투기가 이제 잠잠하면서 꺼져가는 그런 모습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레버드로스 이론에 따르면 이제 곧 가계부채가 그렇게 팽창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서 집값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게 그 투기붐이 지방으로 가가지고 지방이 떨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뭐로 이루어졌냐? 다 빚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빚을 내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빚을 내지 못하니까 정부가 빚을 낼 수 있도록 전셋값을 올리고 그리고 저금리를 쳐주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고 이렇게 빚을 내도록 떠밀고 결국 그래서 이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꺼지는 거 그리고 지방의 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꺼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모두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한국 경제는 전부 빚으로 이어졌다. 그게 오늘날 가계부채 천조가 넘는 걸로 지금 표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대구 아파트를 갖고 온 겁니다.
달리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레버드로스 이론이란 프리즘으로 보았을 때, 레버드로스 이론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제적인 재앙은 늘 경제적인 재앙이라는 파국을 검토해보면 그 앞에는 항상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라는 레버드로스 이론이라는 프리즘으로 한국 경제를 지금 바라보면 지금 이제 한국 경제는 경제적인 재앙을 앞에 두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일촉즉발의 환경에 놓여져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더 이상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계부채 증가율이 OECD 넘버원입니다. 세계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제일 높습니다, 한국이. 노인 빈곤율, 제가 다음 시간에, 내일 하겠지만, 노인 빈곤율 1위고요. 10대를 제외하고 빚을 지지 않은 세대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할 게 많은데, 이거. 그건 내일 할 건데요. 내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맛배기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할 거를 돌아갑시다. 그러면, 이 레버드로스 이론에 따른 경제적인 재앙에는 반드시 급격한 가계부채가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모델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하고 레버드로스 이론의 결론을 말하면서 오늘 2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을. 아주 대표적인 레버드로스 이론이 적용된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본이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달러의 안정을 위해 엔화 절상이 일어났거든요. 엔화 가격을 높이는 게 일어났거든요. 당시 1달러에 250엔이었던 엔화가 1달러에 150엔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여러분, 환율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1달러짜리 물건을 판매했으면 일본이요 250엔을 벌었습니다. 근데 1달러에 150엔이 됐다는 것은 똑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지금은 일본 기업들이 150엔밖에 못 받는 겁니다. 왜냐? 1달러 이꼬르 250원이었던 것이 1달러 이꼬르 15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1달러를 팔면 250엔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건은 똑같아요. 물건의 가치는 똑같아요. 근데 물건의 가격이 똑같이 노력해서 팔았는데, 이제는 팔면 예전에는 250엔씩 벌었는데, 지금은 150엔밖에 못 법니다. 얼마를 손해보는 겁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은요, 100엔을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250엔에 입각해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보너스 주고 뭐 자재 갖고 오고 재고 만들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환율이 갑자기 250엔에서 150엔으로 변한 겁니다. 일본 기업들이 죽어나는 거죠. 이게 환율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뭐 고환율 된다, 뭐 저환율 된다 이런 얘기 많죠? 아주 간단합니다. 고환율이라는 것은 지금 환율 얘기할 때가 아닌데 지금 나중에 제가 환율 부분만 따로 제가 떼어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1달러에 250엔 하던 엔화가 1달러에 150엔으로 일본의 돈의 가치가 100원 이상 껑충 뛰었다. 따라서 일본 그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 위기를 타파하려고 5%의 금리를 2.5%로 낮췄습니다. 저금리를 팡 쳐준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이 저금리를 갖고 이제 그 일본 기업들의 이 제조업으로 그것이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돈이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동시에 일본 정부가 내 집 마련 슬로건을 시행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여러분 미국과 일본이 망한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어려워지자 저금리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거에 발맞춰서 일본 정부가 내 집 마련 슬로건을 시행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금리 2000년대 딱 때려주자 부시가 2004년에 나와가지고 오너숍 소사이어티 1가구 1주택 정책 지금 일본 너무나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일본과 미국의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불가능하다는 인식을요, 언론을 통해서 막 배포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주식하고 집 사고 막 이랬습니다. 특히 상업 부동산이 일본은 많이 그때 당시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89년 주식버블 피라미드가 최정점 있을 때는요, 그때 니케이 지수가 39,000까지 갔습니다. 지금 약 16,000대 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블이 시작될 무렵엔 니케이 지수가 1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만인데 39,000, 거의 4만까지. 여러분, 근데 지금 이 현상이 중국 증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 코스닥 17위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회사의 순이익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그거의 몇 배더라? 1000배? 이렇습니다. 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000배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미친 겁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엄청난 과열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꺼진다. 반드시 꺼졌다. 역사적으로 반드시 그랬다. 지금 여러분은 한국 증시의 끝물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끝물을 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조만간 박살납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언가가 아니니까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조만간 박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면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게 7조가 늘었거든요. 7조가. 여러분 7조가 애들 이름인 줄 아십니까? 4대강이 몇 조였는데요. 반값 등록금이 몇 조면 해결되는데요. 근데 7조가 늘었습니다.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 일본은요, 그 당시 정부의 금융정책 완화로 인해서 일본 은행에 이 돈 세례를 받게 된 부동산이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에게도 마구잡이로 돈을 풀어줬고요. 그래서 그때 50년짜리 초장기 대출이 나왔습니다. 50년짜리. 그리고 2세대에 걸쳐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2세대론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빚져서 가계부채 뻑 땡겨가지고 부동산 사게 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그 돈으로 토지와 부동산을 그냥 마구 사들였습니다. 기업, 일반 할 것 없이 그냥 다 특히 기업이 그때 많이 샀는데요. 일본 기업들이. 그래서 부동산법을 피라미드의 정점이었던 91년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도쿄의 23개구의 땅을 다 팔면 미국 본토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여러분, 일본 전체의 땅이 아닙니다. 그냥 일본 도쿄의 땅, 그걸 팔면 미국 본토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품이 극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당시 일본 정부와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자료에 있는 겁니다. 이거 EBS에서 일본과 한국의 닮은 점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거 보고.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정상적인 가격이다. 절대 거품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와 같은지 아십니까? 이게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터질 때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화폐
전쟁, 마지막에 지금 29-1호, 2호 하면서 미국의 경제에서 뉴월드 오더의 실체를 밝히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이 막 닌자론이라고 해가지고 막 직업도 없고 그리고 수입도 없는 사람들한테 막 대출해 주는데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연준 의장인 버냉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괜찮다, 괜찮다. 더 빚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했던 거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런데도 뉴월드 오더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 있어요? 싱크로율이요, 100%입니다.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한 사람이 뒤에서 움직인 것 같은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정보 언론은 정상적인 가격이다. 절대 거품이 아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한없이 집값이 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너무 높은 가격이 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에 퍼지기 시작했고 구매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래가 끊겼습니다. 여기서 잘 아십시오, 여러분. 언제 거품인 줄 알 수 있냐? 그 거품의 시발점은요, 바로 거래 실종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의 거품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 한국 부동산 거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나가면 플랜카드 35%, 40% 파격 할인 이런 거 길거리에 붙여져 있죠? 그게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여러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되는 것이 곧 뭐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바로 거품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은 거품이 아직 안 터졌습니다. 지금 이제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에서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거품의 붕괴의 신호탄을 나타낸 것이 있는데요. 신호탄을 이렇게 준 어떤 시그널, 사인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 개였습니다. 첫째, 금리 인상이었고요. 둘째, 대출 규제였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일본 부동산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1990년 3월 대장성이요. 대장성 은행국이 이 발표한 토지 관련 융자의 억제에 대한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쉽게 이겁니다. 부동산 관련 융자 금지. 그러니까 더 이상 국민들이나 기업이나 빚내서 부동산 사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딱 막은 겁니다. 빚을 내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러자 부동산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빚내지 못하면 부동산은 박살난다. 이것은 거의 뭐라고 할까요? 이건 거의 법칙입니다. 빚내지 않으면 부동산은 끝나. 제가 일전에 이 경제 강의할 때요. 회복교회 오프라인 교회가 있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 경제 강의 많이 해드렸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래프가 있습니다. 우리 시환형제 기억할걸요? 그때 제가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과 빚이 증가하는 그 그래프가 똑같아. 예를 들어서 빚이 꺾이면 부동산 가격도 꺾이고 다시 빚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초저금리로 융자를 해오던 은행이 철퇴를 맞으면서요. 더 이상 돈이 돌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자 은행들은 발빠르게 현금 회수에 나섰고요. 그러나 현금이 있으니 만무하죠. 너나 할 것 없이 은행에 융자금을 갚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습니다. 여기저기 내놨겠죠. 은행이 달라고 하니까. 그러자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고요. 융자금을 갚지 못한 기업과 사람들의 연쇄 파산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은행들도 파산의 길을 더불어 걸을 수밖에 없었고요.
은행들의 연쇄 도산은 다시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런 지옥의 악순환이 일본 경제에 시작돼서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가져오게 됐고, 그리고 일본은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국가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저는 화가 납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일본의 복지제도를 여러분이 아시면요. 일본이 왜 살 수 없는지라고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아베노믹스와 일본의 복지 정책의 그 연결점을 통해서 왜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경제를 살릴 수 없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본의 복지를 알면 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지금 시간이 35분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러네요. 나중에 일본 복지제도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으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일본 복지를 보면 일본은 살 수 없겠구나. 야, 끝났구나. 라는 것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끄덕여집니다. 나중에 일본 복지와 아베노믹스의 상관관계를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되자 이런 지옥 악순환이 시작됐고요. 그 게이오 대학의 카네코 마사루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저서 일본 재생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일 무역 적자를 만회하고자 힘으로 밀어붙인 플라자 합의가 버블 경제가 발생된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원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가장 큰 주범은 금융 완화를 계속해 실시해온 일본 정부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가장 큰 원흉은 플라자 합의가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바로 일본 정부였다. 그렇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너무 똑같이 뒤쫓아가고 있다. 너무 똑같이. 그런데 여기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 당시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이 당시 일본은 전 세계 넘버원의 경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벌어놓은 자산도 많았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본 그 당시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요. 잽이 안 됩니다. 일본이 그나마 잃어버린 20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이런 엄청난 부동산 거품과 주식 거품이 꺼지면서도 잃어버린 20년으로 하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힘은 그동안 일본이 가져왔던 저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나 빠른 산업화를 거치면서요. 그리고 대기업 수출 위주의 경제를 해서 기업 가게들은 돈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버블이 꺼진다.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10년 못 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절대로 잃어버린 10년을 못 갑니다. 우리나라는 버블이 터지면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훨씬 더 일본보다 심각해집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레버드로스 이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가 어떻게 잃어버린 20년을 맡은 겁니까?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엄청난 부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채의 증가가. 그 부채의 증가가 결국 일본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국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태국이 1997년 거품이 붕괴했거든요. 이 거품 붕괴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러시아 등 아시아 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금융위기를 촉발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거품 붕괴가 우리나라 IMF를 부른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국 거품의 붕괴사를 보세요. 이 태국 거품을 일으킨 그 시발점은 일본의 거품 붕괴입니다. 일본의 거품이 붕괴하자 거기서 외국 자본들이 싹 빠졌습니다. 그 빠진 자본이 어디로 갔냐? 예, 태국으로 갔습니다. 당시 태국이 굉장히 빠른 어떤 그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 자본의 급격한 증가가 태국의
들어와서요. 대출붐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태국 GDP 대비 대출 총액이 1990년에서 1996년 사이에 34%에서 51%로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대출 총액이 증가한 겁니다. 거액의 해외 자금이 태국의 금융 시스템으로 흘러들어왔고요. 이는 국내 금융시장, 태국의 국내 금융시장의 공격적인 대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결과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에 부동산 대출액이 3배가 됐고요. 엄청난 규모의 신규 주택 건설 붐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와 같습니까? 예,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똑같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도 부동산 대출액이 막 2배, 3배 늘면서 신규 주택 건설 붐이 엄청나게 불었다. 거의 몇 배라고 제가 설명했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250만 호 이상이 남아돌 정도로 신규 주택 건설 붐이 일었습니다. 태국이 뭉개질 때와 2008년 서브프라임이 망할 때 그 모습이요,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뉴월드 오더가 안 믿어지나요? 이래도? 이래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야, 김전사 음모론자야 그러면요. 해줄 말이 없어요. 해줄 말이 없어요. 진짜 해줄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당시 이 태국의 1인당 생산성이 샌프란시스코의 12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 아십니까? 12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방콕의 땅값이요, 샌프란시스코의 땅값보다 더 높았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폴 크루그먼이 이렇게 요약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좀 135페이지를 꼭 확인하라고 이렇게 써놨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벨 경제학상이죠. 폴 크루먼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문제는 금융중개 기관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 기관의 부채는 암묵적으로 정부 보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들 기관이 극도로 위험한 대출을 하면서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터무니없이 올라간 자산 가격은 일종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지탱되었다. 즉, 고위험을 추구하는 대출의 증가는 자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중개기관의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끔 만들어서 다시금 대출을 하게 하는 식의 순환 과정을 보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품이 터져버렸다. 자, 폴 크루거먼이 요약했는데요. 태국의 경제 상황, 1998년도의 상황을 요약했는데요. 이걸 또다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대출을 냈다. 또 대출을 냈다. 또 대출을 내줬다. 그러자 거품이 터졌다. 이 뜻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요. 태국이 왜 터졌냐? 1998년 동아시아 위기를 갖고 왔던, 한국의 IMF를 불러왔던 이 태국의 거품 붕괴가 왜 있었냐?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 가게들이 대출을 받았다. 또 대출을 받았다. 거품이 터졌다. 자, 이걸 한국 경제와 대입시켜 보십시오. 이걸 한국 경제에 대입해 보라니까요. 국가가 지금 빚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가지고 그 빚이 엄청나게, 국가 빚이, 정부의 빚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4대강부터 해가지고 자원외교부터 해가지고 뭐 별 희한한 일들을 이명박 씨가 다 해버렸습니다. 한국 경제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명박 씨가. 더불어 뉴타운 정책부터 해가지고 온갖 그냥 투기 정책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빚내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조중동이 합세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그냥 국민들 그냥 빚더미에 떠안게 해버렸습니다. 이게 태국이 무너지는 상황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예, 결국 우리도 무너지면요, 나중에 역사가 한국의 거품 붕괴를 어떻게 여러분 요약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과거 역사를 보니까. 나중에 한국 경제가 무너져 한국이 만약에 파멸한다면 훗날 역사가는요, 한국 경제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MB 정부로부터 시작된 국가부채의 폭증, 각종 뉴타운 정책과 어떤 뭐 여러 가지 빚내서 집사라는 그 정부 정책과 거기에 주동 같이 합작했던 언론의 힘, 거기에 세뇌된 무지한 백성들이 마음껏 빚을 끌어다 쓰다가 그렇게 빚내서 투자하고 빚내서 뭐하고 그러다가 한국 경제가 파멸했다. 훗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록할 거라는 것에 거의 아주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왜? 김준서, 네가 뭘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어? 아니, 예전의 역사가 그랬다니까요. 예전의 역사가.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여러분, 역사의 반복이 미래입니다. 미래는요, 솔직히 미래를 예측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진행왔는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염두에서 연구하면요, 아, 미래가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과거는 미래의 또 다른 어느 날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헤아려 새 것이 없다라는 걸로 증명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 국가가 무너졌던 그런 삶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사업하다 망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의 모습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사업을 할 때 빚으로 끌어들여서 사업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있을걸요? 그게 거의 다일걸요? 예, 빚내면 죽습니다. 빚내서 하는 것은요, 그 빚을 갚지 않는 한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치명적인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저는 그게 단순한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인간 삽니다. 빚내면 죽습니다. 빚내면 죽습니다. 반드시 그 빚이 화살이 돼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이처럼 레버드로스 일원으로 태국을 보면 역시 빚으로 살다 빚으로 망한 국가 태국이 됩니다. 마지막 미국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도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2000년 들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7조 달러에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는요 13조 8조 달러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빚이. 당시 닌자 대출이 성행했습니다. No income, no job. 예,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는 이들에게 마구잡이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게다가 뭐 CDO네, CDS네, 뭐 합성 CDO네, 농축 CDO네 이런 여러 가지 그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요. 누구도 그 위기를 알 수 없도록 포장해서 비밀리에 대출을 폭증시켰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2004년 부시가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빚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고요. 그래서 빚내서라도 집을 사야 돼라는 마치 일본이 거품을 막 일으킬 때 그 일본 정부가 했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이 미국이 그렇게 따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뉴타운 정책도 그겁니다. 1가구 1주택 정책이나 뭐 거의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의 방식만 다를 뿐이죠. 이처럼 경제 위기의 시작은 항상 같은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여러분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태국도, 미국도, 예, 너무나 그 패턴의 모습이 같지 않습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조직이 의도적으로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결국 레버드로스 이론의 결론을 좀 내리면요. 이겁니다. 결론 이겁니다. 가게가 빚이 많으면 백약이 무효다.
이게 결론입니다. 가게가 빚이 많으면 가게뿐만 아니고 정부나 기업이나 어디든지 빚이 많으면 백약이 모여다. 이자율을 낮춰도 상품 가격을 낮춰도 경제는 절대로 살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 엄청 낮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로금리지 않습니까? 일본 제로금리지 않습니까? 경제가 살든가요? 일본은 정부 빚이 엄청 많아요. 한국 빚이 엄청 많아요. 가게도 정부도 기업도 다 많아요, 한국은. 어디 가나 넘버원이에요, 나쁜 거는. 지금 이자 낮추는데 오히려 디플레이션 소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 안 살아요. 빚 있으면 경제 안 살아요. 이것이 빚으로 지은 집, 이 책의 한 줄 결론입니다. 한 줄 결론. 빚이 많으면 경제는 살지 않는다. 또한 이것이 민스키 모멘트의 결론이고요. 또한 이것이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어떤 금융위기의 역사에는 패턴이 있다. 그리고 그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그 단계들을 어떤 그 구조적으로 설명해 놓은 이론들, 대표 이론, 민스키 모멘트, 그리고 저기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거기서 나오는 네 단계, 그리고 빚으로 지은 집에서 보는 레버드로스 이론, 이 세 가지, 유명한 세 가지를 전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위기를 해석하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신뢰받는 그런 공인된 이론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결말은 뭐냐? 통합된 결말은 뭐냐? 빚이 있으면 끝난다. 빚이 있으면 끝장이다. 예, 그겁니다. 그게 쉽게 그런 결론입니다. 물론 책들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가 있고 막 그러지만 그러나 뽑아내는 핵심의 결론은 그겁니다. 빚이 있으면 죽습니다. 그거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은 죽음입니다. 빚은 쓰나미보다 무서운 핵폭탄급의 두려움입니다. 부디 여러분 빚 무서운 줄 아시고 쉽게 빚 내려고 하지 마시고 없으면 차라리 굶으시고 그래서도 빚 없이 그런 독 없이 빚은 반드시 독이 돼서 여러분을 죽입니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빚 없이 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시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봤던 민스키 모멘트와 레버드로스 이런 결말들, 빚은 곧 죽음이다라는 이 결말을 갖고 이 결말의 프리즘을 갖고 과연 한국 경제는 어떤 모습인가? 한국 경제는 이 프리즘에서 지금 어느 정도만큼의 위치에 와 있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 근거와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내일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부 부채는 얼마고 기업 부채는 얼마고 그것이 OECD 평균에서 어떻게 되고 가계부채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나열하면서 과연 한국 경제가 어떤 파멸을 지금 맞닥뜨리게 되어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지난 역사, 빚이 어떻게 한 국가를 파멸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을 파괴했는지를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역사들의 선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에게 빚을 내라고 빚내서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떠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악한 이런 정부의 밑에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권이 바뀐다고 어떻게 국민들이 길을 펴고 또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이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품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부디 이런 경제와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아야 된다. 오직 기도와 말씀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두 회복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더욱더 이 세상의 끈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남은 때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